2000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마을 로스 알토스에서 온 22살의 애슐리 엘레리는 활기 넘치고 열정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사업가를 꿈꾸고 있었던 그녀는 자신의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하며 패션 산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죠.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으로 지역사회에서 평가받는 엘레리는 LA 패션 디자인 연구소에서도 초청받았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그녀는 연예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그녀가 마침내 바라던 꿈이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귄 사람들 중 한 명은 할리우드 스타인 애슈튼 커처였습니다. 2001년 2월 21일 서로 호감을 갖게 된 커처와 엘레리는 서로를 더 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커처는 저녁 8시쯤 엘레린을 데리러 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스케줄 때문에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약속 시간에서 20분이나 늦은 8시 20분에 엘레린에게 전화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커처는 엘레린이 자신에게 실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차를 몰아 10시가 한참 넘은 시각에 엘레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커처는 그녀의 차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해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결국 그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집 안 내부를 들여다보려고 했지만 그에게 보이는 것은 거실에 쏟아진 와인뿐이었습니다. 대답이 없는 그녀의 반응에 낙담한 커처는 다음날 아침 엘레린에게 전화해 약속 시간이 늦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기로 결정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인 2월 22일 오전 9시 엘레린의 친구인 제니퍼가 엘레린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니퍼와 엘레린은 서로 집 열쇠를 공유할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죠. 집에 들어오며 엘레린을 부른 제니퍼는 그녀가 대답이 없자 이상함을 느끼며 거실로 들어갔고 피 웅덩이 한가운데 칼에 찔려 죽어있는 엘레린을 발견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제니퍼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들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지역 유명인사였던 엘레린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알려졌고 경찰들이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각에 벌써부터 지역 기자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죠. 사건을 담당하게 된 수사관인 톰 스몰 경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았을 때가 9시 15분경으로 기억합니다. 현장으로 도착하자마자 죽어있던 그녀의 상태는 아마도 내가 본 것 중 가장 끔찍한 범죄 현장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장을 살펴보던 검시관들은 엘레린이 적어도 47번의 자상을 입었다고 설명했고 그 자상은 머리와 목, 앞과 뒤 구분 없이 많은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팔에는 범인에게 저항했던 방어 흔적이 있었죠. 그리고 욕조에는 수분이 아직 남아있었고 거울이 있는 선반 위에는 헤어드라이기와 화장품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커처와의 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경찰들은 그녀에 대한 공격이 매우 격렬했고 개인적인 증오를 암시했다고 이야기했으며 현장의 상태로 보아 살인범이 집에 침입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녀와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고 결정지었습니다. 현장에는 엘레린의 혈흔을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나 흔하게 발견되는 DNA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혈흔은 바닥이나 벽, 문, 카펫 등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전날 애슈튼 커처가 보았던 쏟아진 와인은 다름 아닌 그녀의 혈흔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정문 쪽으로 향하는 피 묻은 신발 자국이 있었고 성폭행의 흔적이나 금품을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복수처럼 보였습니다. 경찰들은 엘레린과 가까운 사람들부터 탐문 수사를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할리우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타 중 한 명인 애슈튼 커처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커처는 지역 언론에 보도된 엘레린의 사건을 보자마자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의 집을 방문했던 전날 밤의 일을 진술했습니다. 처음 경찰들은 그의 말을 듣고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그녀가 사망한 시각에 알리바이가 확인되며 용의선상에서 그를 정리했습니다. 커처가 개입한 뒤로 엘레린의 사건은 미 전역에 폭발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각 언론사에서는 해당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이에 경찰들은 사건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언론의 압박을 받기 시작하며
사건에 몰두했습니다. 범인을 찾기 위해 경찰들은 필사적으로 수색했지만 단서가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건물 관리자나 엘레린의 지인 등 수많은 사람들을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어떠한 실마리도 얻지 못했죠. 그때 엘레린을 발견한 제니퍼가 어떤 남자가 기억난다며 경찰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느 날 엘레린이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할 때 이탈리아인처럼 보이는 백인이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접근했던 일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엘레린과 제니퍼의 친구인 크리스가 해당 증언에 대해 추가적으로 진술하며 그 남자가 엘레린이 참석했던 여러 모임과 파티에서 목격되었다고 이야기했죠. 진술을 들은 경찰들은 엘레린이 참석했던 각종 모임에 대해 수사했는데 제니퍼가 이야기한 이탈리아 남자는 누구에게도 초대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엘레린의 다른 친구인 저스틴은 엘레린의 집으로 가는 도중 수상한 남자가 엘레린이 집에 있는지 물었고 그가 의심스러워 집에 없다고 답변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주변 인물들의 증언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만 경찰들은 4년 동안이나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고 미 전역의 언론들은 무능한 경찰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범죄자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만 갔죠. 사람들은 이제 그를 할리우드 리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캘리포니아주 엘 몬테의 한 가정집에서 32세의 마리아 브루노가 살해당했습니다. 현장은 엘레린의 사건과 매우 흡사했으며 마치 짐승을 사냥한 듯 끔찍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이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3년 뒤인 2008년 4월 산타모니카에 살고 있던 26세의 미셀 머피가 자고 있던 도중 그녀를 찌르려던 남자를 발견하고 거세게 저항하여 남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습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미셀로 인해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살인범의 흔적들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3건의 사건을 일으킨 범인은 마이클 토마스 가리올로로 밝혀졌으며 신원이 밝혀지고 몇 달 뒤 시내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덜미가 잡히고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체포된 남성의 이름은 마이클 토마스 가르지올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출신으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청소년기에 수많은 일탈을 행했고 성인이 되자마자 할리우드로 이주하여 배우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배우 지망생의 수입으로는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직업을 전전했는데 자동차 정비, 배관 수리공, 전기 기술자 등을 거치며 손재주가 매우 좋아졌고 이 기술들은 그가 살인을 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1993년 8월 일리노이주 글렌뷰에서 발생한 18세의 트리시아 파카치오 살인사건에서 혐의점이 발견되며 보관하고 있던 희생자의 유류품에서 추가적인 DNA가 발견되었고 해당 DNA는 마이클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애쉬튼 커처의 개입으로 사건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자 1993년에 마이클과 같은 바에서 술을 마신 익명의 남성이 그가 술에 취한 채 암캐를 묻었다 라고 발언한 것을 기억하고 경찰에게 신고하면서 사건의 연관성이 확실해졌습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법정 공방이 이어졌으며 엘레린의 연인이었던 애쉬튼 커처도 증인으로 참석하여 증언했으나 피고 측은 절차 문제를 물고 늘어지며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게다가 2019년 3월 연방 대배심이 사형을 판결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1년 7월 16일이 되어서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의학자인 로만 박사는 법정에 나와 이야기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수많은 자상이 있었습니다. 엘레린은 47번이나 찔렸고 최초의 피해자인 파카치오는 12번, 브루노는 17번이나 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근접한 위치에서 공격을 당했고 반복된 자상으로 인해 현장은 매우 끔찍했죠. 범인은 치밀하게 계획하여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동선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집에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지 확인했고 계획된 시간에 항상 매우 큰 칼이라는 동일한 유형의 무기를 사용했으며 모두 왼손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문과 흔적을 지웠습니다. 결국 마이클 토마스 가르지올로는 2021년 7월 16일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현지 언론은 빠른 시일 안에 사형이 집행될 전망은 극히 낮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06년으로 민주당 출신 개빈 유섬 주지사가 취임한 2019년부터 사형 집행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은 최후 변론에서 나는 늘 외로웠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붙잡혔을 때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도 지금도 외롭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현재 이 시간에도 하루라도 빨리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